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노병찬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그 첨부 파일로 같이 올라갔던 PDF 파일이에요. 우리 학습지로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출력해서 보는 사람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 아직 출력을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이 영상 화면 보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회계의 뜻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은요, 무엇에서 무엇이 발생하면 무엇에 따라 뭐뭐하여 무엇을 만들고 라고 해서 빈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회계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회사에서 무엇이 발생하면 여기 아래 보시면 경제적 사건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거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무엇에 따라서 우리 모든 회사가 다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자, 그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무엇을 만든다? 재무제표라는 가 여기에 속하겠죠? 유용한 정보를 만든다. 자,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을 했으면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정보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 정보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활용하는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했어요.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여서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활동을 회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사결정하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실패하는 방법? 아니면 뭐 돈을 잃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성공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의 뜻을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만들고, 이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게요. 자, 장부기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장부기입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지? 부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부기입,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 기록을 하는 방법으로 뭐 회계보다 좁은 범위를 얘기한다. 뭐 기록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라는 것은 뭐 주 목적이 있고 부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위에서 배웠던 회계의 뜻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위에서 봤듯이 유용한 정보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게 회계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 정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전체적인 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보자면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만들 건데요. 재무제표라는 게 하나의 표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5가지 종류의 표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뒤에 2가지 빈칸 뚫려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들이 사용할 재무제표 제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PSIS라고 해서 혹시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지난 시간에 노병찬 선생님이 잠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셨는데, 자, BS라는 거는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은 일정 시점에 무엇을 파악한다? 말 그대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마감하는 시간 아니면 뭐 12월 31일, 1월 1일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때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현금이 얼마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 장사하면서 계속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마감할 때 오늘 지금 그래서 현금이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일정한 시점을 딱 집어서 그 시기에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빚이 얼마가 있는지 뭐 통장에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글을 보시면은요,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일정 기간, 오늘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럼 장사를 했으니까 뭐가 일어났겠어요? 돈을 벌었거나 사용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줘라 라고 엄청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것들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과 관련하여 변동이 일어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자본 변동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석이라는 것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일어났던 그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들을 합쳐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이거 굉장히 많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래로 내려갑시다. 이번에는 회계의 분류 나오는데요. 얘네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류 기준이 나와요. 3가지의 방법이 자, 여기 보시면 분류의 기준이 나와요. 3가지의 분류가 있었네요. 자, 첫 번째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내부 이용자가 사용을 하느냐, 외부 이용자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이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불렀고요. 외부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주주라던가 뭐 거래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기록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정한 원칙 없이 단순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용돈기입장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가계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단식부기에 속할 거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일정한 원칙이 있고요. 이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요거 복식부기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 이용 목적에 따라서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다. 영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비영리 회계. 그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사용한다.
영리회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당구장 표시 나오는데 재무회계 중에서 정부에 과세 자료를 제공하는 분야를 무엇으로 따로 정리를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죠? 네, 세무회계.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해서 회계의 분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석이라는 것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일어났던 그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들을 합쳐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이거 굉장히 많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래로 내려갑시다. 이번에는 회계의 분류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분류의 기준이 나와요. 3가지의 분류가 있었네요. 자, 첫 번째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내부 이용자가 사용을 하느냐, 외부 이용자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이용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불렀고요. 외부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주주라던가 뭐 거래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기록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정한 원칙 없이 단순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용돈기입장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가계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단식부기에 속할 거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일정한 원칙이 있고요. 이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요거 복식부기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 이용 목적에 따라서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다. 영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비영리회계. 그 다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사용한다. 영리회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당구장 표시 나오는데 재무회계 중에서 정부에 과세 자료를 제공하는 분야를 무엇으로 따로 정리를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죠? 네, 세무회계.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해서 회계의 분류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일정한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모든 정보들을 다 알아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만들어 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해 놓은 회계 원칙을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랑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정리한 것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에 K를 붙이고요. 요거 IFRS를 합쳐서 KIFRS라고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만 들어봤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회계 공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옳다고 인정되는 전제 또는 가정으로 회계 이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해서 가정이라는 거는 실제 했다가 아니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라고 가정해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회계를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다.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정리를 하겠다. 우리가 내 용돈기 입장에 짝꿍이 용돈 쓴 것까지 적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회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한정하겠다 라고 이 장소를 정해 놓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 우리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회사에서 말할 때는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장부를 작성을 할 때 뭐 평생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오픈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만큼 장부를 쪼개서 기록을 해야겠죠. 우리가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쓰실 때 처음 쓰기 시작해서 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의 다이어리를 쭉 이어서 쓰진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1년 단위로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죠. 새로 구입을 해서. 자, 이것처럼 회계장부도 그렇게 기간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시간적 범위를 뭐라고 한다?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회계 기간에 시작하는 날을 기초라고 불렀고 끝나는 날을 기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회계 기간을 우리가 단기라고 불렀고요. 직전 회계 기간을 전기, 뭐 바로 다음 회계 기간을 차기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자, 우리 대부분의 회계 기간은요,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 이것은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최대 1년이다. 라는 건데, 이 1년이라는 게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을 기준으로 보겠죠? 이것처럼 기간마다 다르게 회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을 나누면 반기라고 불러요. 이 반기가 앞에 있는 건 상반기, 뒤에 있는 건 하반기라고 부르고요. 반기를 또 반으로 나누면 4분의 1이겠지. 이것을 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요게 반기를 반으로 나눈 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짜투리 이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거래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경제적인 사건을 얘기한다. 경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가 있는 것들만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 주문한다, 계약을 했다, 뭐 담보 설정을 했다, 직원을 채용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돈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이나 비용 지출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 분실, 도난, 화재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본다. 왜냐? 분실이 되거나 도난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해서 무언가가 손실이 되면 다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자산이 줄어드는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계상의 거래랑 일반적인 거래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용어들 정도는 단어들을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배웠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복식부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식부기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거래를 전부 다 작성을 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을 했어요. 책을 구입을 하는데 만약에 1,000원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1,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이 나한테 생겼어요. 대신에 뭐가 사라지죠? 돈이 1,000원이 사라지는 게 되겠죠. 책은 생기고 돈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복식부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샀다라고만 적는 게 아니라 책을 샀기 때문에 돈이 줄었다라는 것까지 두 개의 원인과 결과를 전부 다 작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거래 이중성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이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책은 들어오고 돈은 나간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차변이랑 대변은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냥 지금은 빈칸만 채워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수업을 기다려봐요. 이 내용이 다른 것을 먼저 배우고 들어야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복식부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라고 양쪽 거를 다 적어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문제풀이 시간이네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빠르게 슉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회계의 가장 중요한 주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앞에 주목적, 부목적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였죠? 재무제표 작성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중에 기역, 니은, 등을 리을, 미음 중에 재무제표 작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는 뭐가 있죠? 여기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요 두 가지였죠?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게 손익계산서였죠? 이것들을 작성을 해서 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주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회계의 주 목적이 아닌 것, 또 똑같네요. 자, 주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제표 작성이었어요. 자, 우리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맞죠? 손익계산서 맞습니다. 자본변동표 맞아요. 다음 과세결정의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세무회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죠? 재무제표는 아니었어요.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우리 재무제표는 5가지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4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뭐였다? 주석이라는 게 있었다. 라고 했죠. 이 5가지 외워주세요. 다음 3번.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나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 앞에 보시면 부목적에 우리 괄호해서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2번입니다.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한 회계정보가 재무제표를 얘기했었죠. 이게 회계의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 방금 앞에서 했었어. 2번 문제에서 했었죠. 속하지 않는 것은 5번 정산표. 처음 보는 단어죠? 요것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주석,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하나 뭐가 빠졌어요? 손익계산서가 추가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서 앞에 외웠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이다. 일반 회계라고도 불리는 회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다음 6번 재무회계의 한 부분으로 정부에 과세 자료를 제공하여 공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회계를 뭐라고 한다? 세무회계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다음 7번 회계를 정보 이용자에 따라 분류할 때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부 이해관계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경영자라던가 아니면 종업원, 우리 직원을 얘기해요. 종업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회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해서 관리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에 영리회계에 속하지 않는 거, 영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가계 부기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집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회계에 속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 중에 재무제표 중심의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는 이라고 나오네요. 외부 보고 목적이다. 다른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계다 라는 거는 어떤 거였죠? 네, 4번 재무회계죠.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 중에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왔어요. 복식부기라는 건 오류의 자기검증 기능을 가진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책을 1,000원짜리가 생겼고 돈은 1,000원만큼이 나갔다라는 거를 쓰니까 1,000원만큼 이동했구나, 1,000원이 들어오고 나갔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재산의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아니죠. 우리가 정해진 틀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현금의 수입과 진출만 기입한다? 아니죠. 우리 책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 손익의 발생 원리를 파악할 수 없다. 돈이 나갔어요. 왜? 책을 샀으니까 라고 이유를 알 수 있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기업이나 학교, 관청 등에서 이용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규모 기업이나 학교, 관청 같은 경우에서는 단식부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우린 대부분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게 복식부기였죠?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11번 서울 본사, 제주 지점 등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회계 단위를 얘기했죠. 다음 경영 성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 무엇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상하다. 선생님 앞에 했던 거랑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회계 기간이라고 발랐었는데 우리 회계 기간을 다른 말로 회계 연도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여기 답은 2번이죠.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시간적 구분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기간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답은 1번이다.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는 기간적 범위다.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이랑 같은 말을 얘기하죠. 그 다음 15번 회계 기간을 나눌 때 쓰이는 용어로 지금 현재의 회계 연도를 말하는 상대적인 명칭을 다음 괄호에 채워보라고 하네요. 회계 기간의 시작을 기초, 끝나는 날 뭐라고 했죠? 기말. 그리고 지금 현재 회계 기간을 단기라고 했고요. 작년을 전기, 그럼 내년을 차기라고 얘기했었죠? 네, 이 회계 기간과 관련된 용어들은 우리가 문제 풀이하거나 회계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 5페이지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문제 마저 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일어난 자산, 부채, 자본이 변화하는 경제적인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들 알죠? 뭐라고 하죠? 거래. 맞습니다. 자, 다음 17번.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에 항상 동시에 기입할 것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 이거 앞에서 잠깐 배웠던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차변이라는 것은 왼쪽을 얘기를 했고요. 대변은 오른쪽을 얘기를 했어요. 책은 1,000원이 생겼고요. 돈은 1,000원이 나갔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전부 작성이 된다 해서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계 기록은 양변, 차변과 대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변의 금액을 동시에 기록하는 특성이 있다. 얼마씩? 1,000원씩. 있었죠?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보시면요. 자, 차변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변 요소도 발생한다.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입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설명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18번처럼 말할 수도 있다. 같은 뜻인데 문장이 다른다고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회계상의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항상 동시에 발생하며 동시에 차변, 대변, 양변에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지. 다음 금액도 같은 금액이 발생한다. 이것은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2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안 배웠어요. 우리 그 빈 괄호로 그냥 남겨놨는데 그냥 보시면 넘어갈까요? 20번 넘어갈게요. 패스. 21번도 20번이랑 같은 거니까 패스. 자, 22번 볼게요. 거래의 이중성을 복식부기에 대해 장부에 기록할 때 장부의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 외워야 돼, 이제.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쓰면서 외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제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개월 후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어. 계약만 하면 우리 거래일까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봤더니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라고 하네요. 계약금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맞습니다. 다음, 은행에 차입금 20만 원을 갚다. 자, 차입금이라는 거는요, 빌린 돈이에요. 은행에 대출받았던 돈이에요. 자, 대출받았던 돈을 갚았대요. 돈을 갚았고 빚도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맞겠죠? 자, 그 다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자, 직원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늘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한 달 후에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기로 한 다음에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회수라는 거는 돌려받다. 받다라는 뜻인 건데 거래처가 망했대요. 파산했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죠. 자, 망해서 외상값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내 돈이 사라진 거죠. 이거 회계상에서 거래 맞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수해를 입었다. 우리 이거 홍수가 난 거야.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잠겼어. 그래서 이 상품을 못 쓰게 됐어. 그러면 내 상품이라는 내 자산이 없어진 거겠죠. 그래서 얘는 거래 맞아요. 그 다음 F, 성함 상사로부터 상품 10만 원을 전화로 주문 받았어. 자, 주문을 받았습니다. 결제는요? 아직 안 했겠죠. 물건을 갖다 주고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제해 드릴게요 라고 했다거나 뭐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전화로 주문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아직 상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았고 결제금도 돈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C와 F. 답은 4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명을 들었을 때랑 문제를 풀었을 때랑 막상 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 시간은요,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하는 부분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우리 23번과 같은 회계상의 거래 구분하는 거래 한번 짧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습지 선생님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학습지 가지고 새로운 정리 잠깐 하고 문제풀이 조금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